자, 이제 조선 후기 문화로 넘어왔습니다. 이 전개에 비해서 조선 후기 문화 이렇게 가까이 대비시키는 쪽에서 이제 중요하고요. 어떤 이 시대 순 그 부분도 이 출제가 이제 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기 문화는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세계 그 문화 유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더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 이제 이 성리학의 이제 어떤 변화 나왔는데 인조 반정 이후에 그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자 중심의 성리학은 절대화되는 겁니다. 좀 더 이 교조화되는 쪽에서 기득권을 갖다 누리려고 했고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송시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명 의리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제 숙종 때입니다. 만동묘 이 대보단. 결국 이제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인 이제 만동묘가 이제 그 괴산에 있었고 창덕궁에 이제 대보단을 갖다 설치했었다는데 이 대명의리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성리학이란 그 비판 나왔는데 주자 중심의 이 성리학은 이제 상대화하는 쪽에서 결국은 이제 육경이라든가 이제 제자백과 등에서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윤유와 이 박세당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일단 윤유하게 되면 이제 유교 경전에 대해서 독자적 해석을 갖다 내렸고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주자는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이 공자, 맹자가 내 학설을 보면 내 학설이 승리할 거다. 뭐 그랬었죠. 박세당 하면 이 사변록, 결국은 사서 삼경에 대해서 이제 독자적 해석을 내렸다가 송시열에 의해서 이제 사문난조로 배척되었고요. 정약용 고주의 주석을 참작해서 독자적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 그랬는데 뭐 정약용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익이나 안정복이나 정제두, 최양계 이런 사람들이 다 주자 중심의 이 성리학을 비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문난조로 배척되었다 할 때는 윤유, 박세당 이렇게만. 그 다음에 양명학의 이제 수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양명학은 이제 중종 때 이제 수용되었고 성리학의 교조와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이제 실천성을 강조했다는데 보면 심증리, 치양지설, 지행합일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뭐 너무 애우지 말고 사람의 마음이 곧 이치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알고 태어났는데 양지를 실현함으로써 이제 지선의 경제에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대견자 중종 때 이게 이제 전래되었다가 이 서경덕 학파 종친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왕이 전습록편에서 이걸 비판하면서 몇몇 학자들만 관심이 있다가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17세기 소론결입니다. 이 소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론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정제두 나왔는데 18세기 강화 학파를 형성했고요. 조론, 만물, 일체설 이런 그 저서를 갖다가 이제 남겼죠. 그리고 이제 신분제 폐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명은 우리 거에 대한 관심에서 실학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았고 특히 박은식, 김태경, 정인보 이 국학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양명의 어떤 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 이름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제두는 그래도 기억을 하자. 국가적으로 출제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실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실학은 중롱주의 실학은 좀 더 토지 개혁안을 비교를 잘해야 되고요. 중상주의 실학 자체는 상고음 육성책을 갖다가 잘 기억하는 쪽에서 여러분이 좀 더 비중을 두시면 되겠죠. 자, 실학의 배경 이렇게 이제 7가지로 나왔는데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성리학의 그 사회적 기능 상실 속에서 이 서학, 이 고종학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한계가 노출된 거고, 뭐 실학의 이제 성구는 이제 이수강입니다. 이 지봉유설 있겠고, 마테오 리치가 썼던 천주시를 소개했고, 요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불교, 문화 등이 이제 있다는 것 등을 소개하면서 이제 문화 인식의 폭을 넓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실증적인 쪽에서 썼고요. 김유근 시연력을 채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차 대동법을 이제 확대하는데 이 역할을 갖다 했었고요. 특히 이제 수차를 갖다 이용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수차 이용. 그다음에 이제 확산 나왔는데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중농제의 이제 실학 쪽에 보면 이제 유영원, 이익, 정약용입니다. 선구자 학파를 형성했다, 실학을 집대성했다, 완성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유영원의 그 균전론 나왔는데 반개수록에서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차등 분배해야 돼요. 균등 분배하면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동국 여지지,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이제 농병일치의 군사제도, 산농일치의 교육제도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분제를 비판했지만은 결국 이제 유교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군대 편성할 때 양천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노비 그 세습제를 갖다가 이제 비판하면서도 노비제도 자체를 갖다가 인정했다는 또 한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은 이제 한전론입니다. 그가 이제 과구록, 이 성호사설인데 이 과구록에 이제 수록되어 있고, 핵심은 영업전이에요. 일정한 그 가정에 필요한 땅을 영업전으로 규정하고 영업전에 대한 매매 제한을 통해서 자양농을 육성하자 뭐 그랬던 거고, 성호 학파를 갖다가 형성하기도 했었죠. 6가지 조매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일거는 봐야 되겠고요. 화폐를 폐하자는 패전론, 사창제도를 건의했죠. 그 다음에 붕당론, 그 다음에 정약용 하면 이제 전론에서 이제 여전제, 경세유표에서 이제 정전제를 각각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전론이랑선 마을 단위로 이제 토지를 나눠주되 노동력을 갖다가 이제 동원해서 분배하는 거. 그다음에 정전제는 국가가 토지를 갖다가 이제 매입해서 농민에게 이제 분배하는 현실 타협적인 방안이 좀 더 정전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은 이해하고 균전론은 차등, 한전론은 영업전, 여전제는 이제 노동력, 정전제는 국가가 농민에게 나눠주는 거. 매입해서 나눠주는 거, 뭐 이런 정도 외우면 돼요. 뭐 나중에 이제 매입하지 못한 땅은 병장농민이 골고루 소장한다 하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이 정약용의 이제 저서 뭐 7급 지방지계도 최근에 출제가 되기도 했던 건데, 목민관, 지방관의 치민의 도리예요. 경세유표는 중앙정치 개혁안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되겠고요. 흠음신서는 형벌, 이 탕론은 역성혁명, 원목은 이제 통치자의 이상적인 상을 제시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론은 이제 결국 그 아까 여전제, 향촌 단위 방해 체제를 주장했고요.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이 기회론, 마가해통, 종두방서, 아방강역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자 상공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용감 설치를 건의했고요. 지전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지 실학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런 이제 이용 후생학파, 북학파 실학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유수원하게 되면 이제 중상주의 실학의 선구자예요. 그가 우설한 책에서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강조했다. 또 이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한 경영 규모 확대, 상위 생산자를 고용해서 생산과 판매를 주관하라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 했습니다. 그런 자 담원서, 이마경륜, 의산문다, 주의 수용, 담원연기 이런 저서들이 있고요. 그는 자 유영원과 달리 그 장정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갖다가 이제 2개월씩 나눠주자 그랬고, 결국 이 지전서를 그 주장하면서 중국이 그 세계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하게 되면 관홍소초, 한민명전에서 이제 대토지 소유에 대해서 이걸 제한하게 된다는 쪽에서 토지 상한선을 갖다 이제 정하기도 했고요. 열하일기, 술의 선박의 이용은 박지원, 박제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반 문벌제도의 이제 비생산성을 비판했다 그랬는데, 이제 양반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양반전. 그 다음에 그 내려와서 이제 박제가 나왔습니다. 이 북하그 일정 부분의 소비 권장, 뭐 술의 선박의 이용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과의 어떤 통상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박제가죠. 그래서 이 상공 육성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막 좀 제가 빠르게 하더라도 뭐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전달. 하여튼 중상주의 실학은 인물성, 동론
결국 이쪽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비교 이렇게 해봤습니다. 경세 치용학파, 그 다음에 이제 남인계열, 유교적 이상 국가를 갖다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주제는 이제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폐 이용에 대해서 이익은 이제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 실학은 이제 이용 후생학파, 북학파 실학 이렇게 부르고 있고, 대개 이제 노론 계열입니다. 이 적극적인 부국강병책을 제시했다는데 지주제는 좀 더 이쪽은 긍정해요. 물론 이제 박지원은 좀 외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는 이렇게 이쪽은 이제 농업의 전문화 상업화 쪽이고 토지 자체를 분배하자는 거라면 이쪽은 좀 더 생산력 증대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화폐 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이쪽은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자, 이 뭐 공통점, 부국강병, 민생 안정이겠고요. 농업진흥 쪽에서는 이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공통점, 자유상공은 모두 비판합니다. 실학의 의의가 이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학연구입니다. 국학이랑 우리 걸 연구하는 거예요. 국어, 국사, 국토지리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먼저 이수강의 지봉유설 나왔는데 문화 수준이 중국과 대등하다고 이제 주장했다 나왔는데, 하여튼 이수강의 그 지봉유설 최초의 이제 실학의 송구자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랬고, 보면 이제 휘찬 여사 제강, 동국 통감 제강, 동사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허목의 동사입니다. 일사자를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17세기 하면 이제 서인과 남인이 가까이 대립했던 시기고, 좀 더 이 붕당의 입장을 이제 반영하는 쪽인데, 이 서인이었던 것은 이제 유계의 여사 제강만 이 서인이고, 전체로 이 남인 쪽에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 존화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남아있는 책들이 이제 이런 책들이죠. 그러나 이제 18세기 이후에 가면은 지금,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해버립니다. 좀 더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강조하고 현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반영되는 쪽에서 우리 역사, 지리 이런 사서들이 이제 나오고 지리서가 또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홍만종의 이제 동국 역대 총목 이건 이제 이 단군 정통론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상덕의 이제 동사해강도 단군 기자로 이어지는 어떤 부분을 갖다 강조하면서 결국 이 안정복, 이익 등에게 이제 영향을 끼쳤다 하는데, 이쪽은 이제 다 단군 다 강조합니다. 이쪽은 이수광의 지목유설은 이제 제외하고, 여기 보면 이제 기자를 좀 더 강조하는 그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면 이 단군.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 탈피했는데, 중국도 대지 한 조각의 땅덩어리다 이제 불과했고, 우리 역사를 좀 더 체계화할 걸 주장했는데 그의 제자 안정복이 동사 강목을 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 의식을 계승했다 나왔는데, 하여튼 세 가지 의미예요. 이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이제 역사 서술인데, 성략적 사관, 이 절의를 갖다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했다는 것은 단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계보를 정통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고증사학의 어떤 토대를 갖다가 마련했다 볼 수 있고요. 열조 통기는 이제 이건 조선시대 역사만, 알죠? 이게 동사 강목은 고려 말까지 역사고, 이건 조선시대 역사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종의 그 동사였는데, 이것은 역사 사자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역사 사자. 그래서 이거 허목과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이 고구려사 중심이에요. 고구려사 중심.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는 최초로 남북국 시대를 인식했고, 당연히 반도 중심의 협소한 상황을 극복했다는데, 이 두 가지가 반도 중심의 상황을 극복했다고 묶은 겁니다. 그렇죠? 고구려사, 발해사. 해동 역사는 500권을 참고했기 때문에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힌 기전체고요. 연료실 기수는 기사 본말체로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겁니다. 김정의 금석과언로, 이 북한산비를 갖다가 이제 진흥왕 순수비임을 갖다가 고증을 하기도 했고요. 황초령비는 이제 판독만 한 거고요. 고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리서 쪽에서는 역사지리, 인문지리서가 각각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도 제작 나왔는데, 이 정상계의 동국지도, 이게 이제 양성지의 그 동국지도는 세조 때 있었고,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 하면 딱 백리척, 이게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겁니다. 이 대동여지도는 이제 심리마다 눈금으로, 또 이제 분첩 접을 수 있는 거, 기호식, 목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억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 쪽에서는 우문학과 어휘 수집서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 정약용의 아흔각비는 속어 속자를 정리했고 해의 방언 등을 갖다 정리한 게 이의봉의 고금 성리입이었는데 좀 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기의 아까 얘기했던 지도는 행정적 군사적이고 후기는 경제 문화적인데 동국 지도가 양성직과하고 이 정상직계에 있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과사전류 지금 나와 있죠. 딱 보면 이게 백과사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왕들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동국모논비고는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물론 임원경제지도는 뭐 출제한 적은 있습니다. 헌종.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는 보되 동국문헌비고는 좀 더 봐줘야 됩니다. 한국학 백과사전 왕명에 의해서 편찬한 관찬이라는 얘기들 읽어보시고. 넘어와서 이제 과학기술의 이제 발달 보겠습니다. 서양 문물은 이제 수용되었다 그랬고, 중국의 이제 사신들이 이제 왕래하는 과정에서 세계지도, 화포, 천리경 이런 것들이 이제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인의 표류했는데 전부 다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죠. 이 벨테브레이. 우리가 이제 박연 이렇게 불러요. 세종 때 박연이 있고 이 벨테브레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박연으로 고칩니다. 7급에 출제 최근에 국가직에 하기도 했던 건데 이 박연은 이제 원주 박씨의 그 효시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아들 딸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출산 아들 딸까지 낳았던 사람입니다. 인조 때 이제 서양식 대포 제조에도 관여했고 호란 때도 이제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박연으로 출제했습니다. 이 하멜은 효종 때 뭐 하멜 표류기 알 거고 왕을 확인해야 돼요. 인조 효종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 쪽에 보면 이제 이익은 결국은 지구가 이제 둥글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전설까지 이제 주장하지는 못한 지심설 쪽에서 이제 보시고 경찰 간부에도 나온 대로 이제 지전설하면 김성문, 최한기, 정약용, 홍대홍입니다. 특히 이 김성문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지전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홍대홍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다. 다른 별세계도 인간 같은 동물이 살 거다 주장을 했었고 하늘의 입장에 보면 이제 인간과 사물이 다 같다고 보는 인물성 동론 쪽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지전설은 지구가 돈다는 쪽에서 이 성리학적 세계관,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법에서는 아담살이 제작을 한 거고요. 채용을 한 것은 김유기 효종 때 채용을 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시연력입니다. 알죠? 시연력. 효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쪽에서는 이제 이 주의 수용을 좀 더 봐야 돼요. 서양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수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게 홍대홍의 주의 수용. 그 다음에 고려 만국전도 나왔는데 이게 고려 만국전도입니다. 이 세계지도. 이 세계지도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확대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의학 쪽에서 보면 허준의 동의보감,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마가의통은 이제 종두법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최초로 소개한 겁니다. 특히 이 제너의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했고, 7급에는 이제 박제가가 함께 연구했다는 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마의 동의 수세보원, 결국 종전은 우리 풍토였다면 이건 우리 체질이에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체질에 따른 처방, 이 사상의학, 사상의설을 갖다가 이제 확립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업 쪽에서는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조선 전기가 아니라 후기예요. 이 조선 전기의 농서를 집본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양법을 갖다가 이제 소개했기 때문에 이양법이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지주에게 유리하다는 쪽에서 이 성리학적 농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적어보시면 효종 때예요. 효종. 알죠? 전기가 아니라 후기란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세당의 색경, 과수 원해 약초 제외법, 홍만선의 산림경제, 농업, 임업 등 서우수의 해동농서, 우리 고유의 농학을 중심에 두고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행했다. 서유의 임원경제지, 농업생활 백과사전입니다. 이 둔전론을 갖다가 이제 했었죠. 일정 부분에 이제 지주제를 갖다 이제 긍정한 부분도 있고요. 자, 이런 농서들, 그래서 이 고려 말에는 자 농상 지표가 있고요. 세종 때는 농사직설 를 기억을 해야 되고, 성종 때 금양잡록을 기억해야 되고, 조선 후기는 자 효종 때 농가 집성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건 다 실학적 농서입니다. 이거 다음에 이걸 비판하면서 실학적 농서 이렇게 묶어야 돼요. 자, 이 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산업은 정약전입니다. 신유박해 때 흑삼도에서 유배 보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 다음에 문학과 이제 예술의 그 세 경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전기와 후기 나왔는데, 후기 쪽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이건 큰 무리가 없고요. 단지 서민 문화와 관련된 것은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풍속화, 민화, 타령, 잡가,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은 다 서민 문화와 관련됐다고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학 부분에서 이제 17세기로 왔죠. 17세기에서 보면 이제 한글 소설입니다. 홍길동전, 뭐 이게 이제 설공찬전을 최초로 보기도 하니까 이 최초로 이건 좀 지웁시다. 요새 와서는 잘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문학을 먼저 이제 보게 되면 18세기에는 뭐 사설시조 등이 이제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랬고, 여러 이제 시조 가사집을 묶어놓은 이제 김천택, 김수장의 이제 저서들, 그 다음에 판소리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 박지원은 한문학입니다. 만약에 박지원, 정약용 한글 소설하면 틀려요. 이게 한문 소설이라는 게 출제가 한번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쪽에서는 이제 신재호가 판소리를 갖다가 이제 6마당을 정리하기도 했었죠. 중인은 중인, 서민은 서민끼리 시사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화로 넘어와서 17세기 해화는 뭐 특별하게 그 김명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18세기는 순서 보세요. 진경산수화, 풍속화, 서양화풍입니다. 일단 뭐 진경산수화는 남종, 북종의 화법을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 중국의 화법을 배격하고 우리 자연을 사실적으로만 묘사했다면 틀려요. 알죠? 대표적인 사람이 정선이 있습니다. 인왕산이나 이 금강산을 돌아보고 결국은 실제 풍경을 화폭에 담은 거죠. 뭐 김홍도와 신윤복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서양화풍은 18세기 강세왕입니다. 영통골 입구도가 바로 원근법, 명암법을 가미한 거예요. 그리고 7급에도 나온 대로 제 기본서도 있습니다. 18세기 해화는 심사정이라든가 윤두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18세기 화가 있죠. 그 다음에 그 19세기 해화는 김정희의 세안도에서 보여주는 이 복고적 문인화풍이 주가 되고요. 외의적으로는 장승업도, 군마도 이런 것들을 그렸죠. 그 다음에 건축도 보면은 순서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17세기는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양날을 거치면서 향상돼요. 양반 지주의 성장을 반영하는 사찰이 세 가지입니다.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했는데,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시대 유일한 목탑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알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미륵전, 각황전, 팔상전 이 불전을 갖다가 좀 더 비중이 있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주사 이 팔상전은 5층으로 된 목조
건축물 형태의 탑이에요, 탑. 알죠? 그래서 양반들 지주가 돈을 희사해야 되고 불교 이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이 그림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제 기본서에는 세 가지 다 수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세기는 어때요? 분홍도 있고 상인들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장식성이 강한 아담한 사찰을 지었다는데 쌍계사, 계암사, 성남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죠? 쌍계사, 계암사, 성남사 이건 사찰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찰 쪽에 비중을 두세요. 아까 17세기는 뭐라고요? 불전 쪽에. 알죠? 그리고 이제 성문은 평양에 대동문이 있는데 문은 평양의 대동문만 18세기고 나머지 문은 다 15세기예요. 시험에 잘 내진 않습니다. 수원화성은 이제 전통 양식에다가 서양식 건축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공격적인 면을 가미한 거고요. 대유둔전이라는 결국은 평상시 생활 터전을 두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석거, 이런 저수지도 있었죠. 그 다음에 19세기는 이제 경복궁에 이제 근정전, 경회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해화가 15세기 있고 16세기 있고 17, 18, 19세기까지 각 그 해화, 문학, 이 건축 좀 비교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 18, 19세기에서는 좀 더 18세기를 비중을 두고 잘 그 기억을 해버리면 17세기와 19세기가 분리가 되니까 거기를 좀 더 유의하시고요. 뭐 그림들 감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서예 그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 거기 아래 한번 봅시다. 교재 115쪽. 우리가 공예 쪽에서는 17세기 이후에는 청아백자가 유행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백자에다가 푸른색의 안료 회청을 이용해서 대나무 문양의 중문 각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아백자가 가장 유행한 거고 철화나 진사백자도 있긴 있지만 청아백자가 가장 유행한 걸로. 그 다음에 서예 부분에서 이제 김정의 추사체, 그 다음에 이제 이광사의 동국진체, 이거 원교체라는 부르기도 하는데 김정희는 노론이었고 이광사는 소론이었는데 각각 그 글씨체 읽어보는 정도. 자, 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세계유산 이런 게 이제 출제가 한 번씩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꼭 시험 보기 직전에는 이걸 갖다가 읽어보고 가는 것도 필요하죠. 이 7급의 국가직의 이 출제가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그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세계문화유산은 그 해인사 장경판전,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종묘는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모신 거죠. 그 다음에 불국사의 석굴암은 경덕왕 때라는 것은 적어도 기억해야 되고요. 창덕궁은 이 태종 때, 수원화성은 이 정조 때, 이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거죠. 그 다음에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출제가 어렵게 한번 되기도 했던 건데 이렇게 구분은 시간 남으면 하세요. 그러나 또 낸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 없는 사람은 이거 애운이라고 세월 보내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군들, 그 다음에 조선 왕릉, 안동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 개성 역사 유적지구, 남한산성, 그 다음에 백제 역사 유적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록유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계문화유산은 부동산이에요.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록유산은 이것은 글씨나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암기해야지 이건 세계 문화유산이야, 이건 세계 기록유산이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힘들어요. 알죠? 자, 훈민정음, 조항조 실록, 실록 이렇게 보시고요. 직지 심체 요절, 이것은 지금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해인사 고려 대장경 판과 여러 경판들, 조항조 의계, 그 다음에 동의보감, 일성로, 조항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교 책판, 이산가족 찾기 운동. 그 다음에 세계 무형유산은 7급에는 출제가 되기도 했던 건데 9급 수준에서는 잘 내지는 않지만은 한번 이렇게 읽어
보는 정도. 이게 이제 제주 해녀까지 이제 있죠.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은 계속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법주사, 이 팔상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이 지정을 예고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 뭐 한번 이건 시험 직전에 일단 보고 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가 일괄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제 페이지는 이제 120페이지로 이제 왔죠. 근대사의 전개입니다. 이 구한말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한말 자체는 시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 사건들을 결국 이제 순서를 물어보고 할 때 인과관계, 어떤 사건이 결국 뭐야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고 또 다른 사건의 원인 이렇게 이제 이 인과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그런 그 흐름들을 잘 잡는 게 필요하리라 보고 좀 더 이 근현대사는 이제 뭐 20문제로 보면 기본적으로 7문제는 꼭 나와야 되는 뭐 그런 그 분량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뭐 10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적게 나오면 뭐 서너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료가 좀 더 있는 것들은 이 구한말 근현대사 쪽에서는 좀 더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책에 그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연표입니다. 이 연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나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면 이 확인이 되는 거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어떤 뭐 이걸 뭐 기본 이론 시간처럼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일단 뭐 정리 짚고만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종이 그치게 했죠.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합니다. 왕은 고종이고 권력은 대원군이 행사한 게 이 10년 기간이에요. 자, 흥선대원군의 이제 개혁이 있기 이전에 세도 정치가 그 전에 있었죠. 왕권이 실추되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요. 결국 이제 삼정의 문란으로 민생이 피폐했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세도 정치기 이제 통상 수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 정책이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쪽에서는 이제 비변사가 폐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은 의정부로, 군사는 삼군부로 각각 이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 등용 쪽에 이제 개선이 있었다, 뭐 그랬고, 군제 개혁, 군비를 갖다 강화시키는 쪽에서 이제 노력은 당연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쪽에서는 이제 만동묘를 먼저 철폐합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47개 사액세원만 남겨두고 다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가만두지 않겠다. 가장 이제 강력하게 양반들이 이제 반발했던 건데 밀어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정 부분에서는 이제 숨어있는 땅을 찾아내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하고요. 토의 토지 변병을 막았죠. 허례허식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군정 부분에서는 이 호법법에 의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 환곡의 문란이 19세기 가장 컸기 때문에 자치적인 그 사창제가 또 시행되었고요. 문화적인 쪽에서는 이제 경복궁의 중건 하는 과정에서 원납전, 당백전, 결두전 이런 폐해, 그리고 이제 대전 회통이 마지막 법전으로 편찬됩니다. 그래서 대전 통편이 있기 때문에 대전 회통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대원군의 어떤 그 정책 그 부분을 그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왕권 강화 노력, 또 민생 안정 노력 이렇게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읽어보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대전 회통 요건 좀 유의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연표가 확인돼야 되고요. 자, 이 통상수교 거부와 이제 양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천주교 교세는 확대되고 개혁에 대해서 유생은 유생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이제 반대하는 상황에서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병인박해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선교사 9명과 남종삼 등 무려 이 8,000명이 죽게 된 게 일단 1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제너럴 시어모노 사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시어모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박 교수에 의해서 격침되었던 사건이에요.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인 양요는 이제 9월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통상을, 여기 보세요. 병인 박해가 구실이지만 실제로는 통상을 요구한 거고, 프랑스 선교사가 죽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쳐들어온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 한성근과 이제 양언수했는데, 문수산성, 그 뒤에다 하나 더 적으면 정족산성입니다. 정족산성. 그래서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양언수가 특히 이 정족산성에서 뭐 활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병인양요와 관련된 거고요. 그러나 이제 프랑스가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패하죠. 그러면서 이 강화도에 있는 이 외규장각, 이 외규장각 도서 의계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당연히 프랑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떼제베 고속전철 수주하는 과정에서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르코치하고 이제 MB 정부 때 결국 임대 형태로 5년 단위 갱신의 임대 형태로 반환이 됐을 뿐이죠. 이렇게 왜 규장각 도서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출제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놨다가 이제 도굴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구실로 해서 미국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알죠? 그래서 미국 신미양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지진, 광성보, 갑곶 등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고, 어제연과 조선 수비대가 이제 싸웠지만은 결국은 이제 미국은 물러가요.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어제연을 상징하는 이 수자기를 갖다 이때 약탈합니다. 기본서에 보면 숫자가 쓰여진 그 깃발이 있죠. 약탈. 그래서 여기까지 순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모노, 병인 양요, 오페르트, 신미양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척하비가 이제 건립되었다 하는데,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구, 개화 만년 자손, 병인작, 신미리, 신미년에 세운 겁니다. 즉 신미양요 이후에 건립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3년 흥선대원군이 이제 일단 하야하고 고종과 이제 민씨가 직접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통상개화론이 이 무렵에 이제 대두된 거죠. 박규수는 이제 박지원의 손자로서 연암집도 읽어보고, 청에 가서 양문동을 돌아보고 통상개화, 오경석은 통역관으로서 이제 해국토지, 영환지략, 개화와 관련된 책을 유홍기에게 전해줘요. 유홍기, 유대치가 이제 나중에 그 김옥균 등 개화당에게 많은 자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개화파에 영향을 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잘 내지는 않지만은 뭐 서유견문 육일준, 그 다음에 조선책량은 황준센입니다. 김홍집이 아니라 황준센의 저서예요. 이런 게 개화와 관련된 책이란 것 정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875년에 운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그 구실로 해서 이제 결국 강화도 조약이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을 조일, 수호, 조규, 병자, 수호, 조약, 우리가 이제 개양 이렇게 네 가지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이제 불평등 조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 이게 이제 출제를 갖다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관에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에요. 이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것은 일단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해야만이 결국은 이제 일본이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제2관은 사절을 교환한다. 그래서 이제 수신사 등이 이제 파견되는 거죠. 제3관에 보면은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제4관에 보면은 조차지. 예? 거주 지역을 설정한다. 제5관에 보면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 하는데, 부산, 원산, 인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도로 부산, 원산, 인천에서 경제, 군사,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7관에 보면 해안 측량권, 제10관에 보면 취해법권인 영사재판권을 갖다가 인정한 거죠. 알죠?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하게 되면은 어떤 여기에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 군대 주도는 재물포조약, 그리고 이제 관세라든가 체육 대우 규정은 조미 소통상조약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날개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이제 가서 일동기후 수신사 1기를 나중에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호조교 부록, 조율 무역 규칙은 조율 통상 장정이라고도 이제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정은 또 83년에 가서 이제 되겠지만, 자, 이 보세요. 조율 수호조교 부록의 내용은 이제 거주지 설정, 심리로 개항장에서 거주한다. 일본 화폐 유통 허용 두 가지 정도 보시고요. 조율 무역 규칙은 이제 무관세입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근데 이게 이제 개정을 83년에 하면서 결국 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물론 이때 이제 최국 대우라든가 국내 사정이 있을 시 1개월 전에 이제 통과한다는 이 방공령이 규정된 것도 83년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1879년에 이제 종두법이 지석영에 의해 실시되고요. 1880년에는 이제 2차 수인사 김홍집이 가서 조선 책략을 우리나라에 소개합니다. 정강의 이연이라는 책도 있지만 소개.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문이 12월 달에 바로 개화 추진 전담기구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 책략 정리가 돼 있죠. 조선 책략. 자, 이 조선 책략은 참사관 황준생이 지은 거고, 기구할 때 이제 가져와서 소개했다 나왔는데, 아래에 보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렇게 나와 있죠. 하여튼 러시아를 청나라도 견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청나라 참사관 황준세는 러시아 남하 견제책을 일단 특히 미국과 연맹을 해야 된다. 요 부분이 이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여러 나라와 통상하고 이 산업과 무역을 진흥시키자 서양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통리기무화문의 설치를 통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은 그 주장에 보면은 예수가 주자와 못할 바 없다는 그 성현 모독의 그 글이 있어요. 예수와 주자를 동격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영남 만시소 사건. 그래서 이 영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조선 책략은 개화 정책에 자극을 주면서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고 위정 척사 운동을 유발시키면서 영남 만인소 운동이 전개되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말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례와 더불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81년 영남 만인소 아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이제 조사 시찰단인 파견됩니다. 옛날에 신사유람단이라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시찰단이 돌아와서 별기군이 창설되고요. 이게 먼저 파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나라 니용장이 이제 영선사 파견을 요청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군영은 이제 무이영 장의영에서 이영으로 개편되는 거. 이게 이제 81년 사건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개화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절들이 정리가 됐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 순서를 갖다가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수신사 김기수가 가서 일동기후 수신사 1기 등을 남겼고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갖다 이제 소개했다. 3차 수신사 박영효가 이모군란 이후에 사제단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3차 수신사로 보기도 해요. 참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나 순서에서 보면은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다음에 조사 시찰 다녀야 됩니다. 알죠?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했는데 사람 이름을 너무 외우지 말고 일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에 갔다는 것은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별기군 조직은 돌아와서 바로 이제 하는 거고요. 1881년. 그 다음에 영선사 김윤식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건 개화파 김윤식. 청나라에 가서 무기 제조술을 배워요. 돌아와서 무기를 제조하는 뭘 설치해요? 기기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영선사 김윤식 청나라 무기 제조 기기창. 알겠죠? 그 다음에 보빙사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후 83년에 가서 파견되는데 민영익, 홍영식 그리고 영선사는 1883년에 기이창을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영식은 우정 총국을 갖다가 1884년에 설립하고요. 민영익은 1886년에 유경공원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좀 같이 연결하되 이 순서는 기본입니다. 알죠? 이것만 좀 중간으로 묶으세요. 순서를 보면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알죠? 이건 순서 안 물어봅니다. 중간으로.
그다음에 이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정척사 운동의 어떤 배경 그랬는데 결국은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학인 성리학과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자. 위정, 그 다음에 성리학 이해의 사상, 외세를 배척하자, 척사. 그래서 이 보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1860년대부터 이 80년대까지 우리가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병인양요 나왔는데 1866년이죠. 이게 6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통상 반대 운동을 한 것은 프랑스가 실제는 뭘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통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통상 반대예요. 그래서 화해를 배척하고 싸울 걸 주장했다는데 화서, 이양로, 그 다음에 이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년대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 있었는데 강화도 조약 우리에게 일본이 뭘 요구한 거예요? 개항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개항 반대 운동입니다. 외놈과 양놈은 똑같은 놈들이다. 최익현이 이제 오 불가소를 통해서 결국 이제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유인석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는 이제 조선 책략이 개화 정책을 소개했기 때문에 통리기마문이 설치되는 등 본격적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 보시고요.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 홍제학이 이제 많은 척사소가 있겠고요. 가장 고조에 이른 것은 81년 무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이제 을미사변 단발령이 95년에 있었죠. 이게 이제 의병운동의 발단이 되는 건데 유인석, 문석봉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건의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통상을 요구했죠. 개항을 요구했죠. 개화 정책이 추진되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의병운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세요. 이양로의 그 통상 반대, 최익현의 개항 반대, 다시 이양로의 그 척화 주전론, 최익현의 외양 일체론,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그 다음에 유인석의 경문, 창의문, 국무를 생각하면서 이를 갈았는데 임금께서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그 유인석의 창의문 그 사료가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갖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배경을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꼭 이 사료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개화완 이정척사 운동을 이렇게 이제 대비시켜 봤습니다. 그 다음에 82년에 이제 조미, 수호, 통상 그 조약으로 또 넘어왔죠. 우리가 이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얘기했던 대로 이제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그래서 청은 러시아와 일본세를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갖다가 이제 확인받기 위해서 청나라가 알선을 한 겁니다. 알죠? 근데 이게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조선 책략은 러시아 견제만 하려고 했던 거고 82년에 와선 청이 알선할 때는 러시아와 일본을 각각 견제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7급에 이제 최근 출제했던 대로 거중 조정한다. 양국의 한 나라가 이제 제3국의 압박을 받을 때는 거중 조정한다는 것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약속을 갖다가 을사조약 이후에 지키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치외법권이라든가 이 체국 대우 가장 가까운 나라로 규정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이 관세가 부과되었다는데 어떤 체국 대우와 관세 부과는 밑줄을 치고 이게 최초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규정이 된 겁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없는 거. 그 다음에 영양 나왔는데 미국에 이제 공사가 오고요. 조선도 이제 보빙사로서 이제 민영익을 파견합니다. 1887년은 이제 최초 주미공사 박정양이 파견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의 서양과 맺은 최초의 통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독일, 러시아는 직접 수교합니다. 청이나 일본이 알선 안 해요. 직접 수교. 프랑스와 통상 조약은 이제 천주교, 포교 허용의 계기.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 다음에 이모군란과 이제 갑신 정변으로 또 넘어왔죠. 126쪽 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 자, 이모군란은 82년 있었고 이렇게 이제 개화 정책이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보수 쪽의 어떤 그 반발이에요. 그래서 개화와 보수의 반발인데 민씨와 대원군 그리고 이제 별기군 우대에 따르면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맞물려서 이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모군란은 여러분들이 개화와 보수의 그 갈등에서 보수 쪽에다가 그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되겠네요. 보수 쪽에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그 보면은 이제 별기군 우대 99군대 차별 대우에 있고요. 결국 99군대 요청에 의해서 대원군이 일시 재집권합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청군은 이제 대원군 청나라 군대가 그 결국 김윤식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와요. 이 오장경이 사천의 군대를 끌고 와서 결국 이 대원군을 일단 청으로 압송해 갑니다. 그래야만 민씨를 내세워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민씨가 재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모군란은 대원군 일시 재집권이면 민씨는 최종적으로 집권한 걸로. 그다음에 재물포 조약 나왔는데 어떤 이 공사관 보호를 위해서 경비병을 주둔시킨다 하는데 이 경비병 주둔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세요. 알죠? 경비병 주둔. 그 다음에 이제 박영효 사제단 파견했고요. 상민수령 무역장정, 청의 그 상권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의 내정 간섭 강화하는데 이안 스카이 등이 지휘하는 군대가 이제 상주했다 그랬고 마젠창, 멜렌도로프, 천슈탕, 하트 이런 사람들이 파견되는데 이 마젠창하고 멜렌도로프는 좀 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런 그 조약이 그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조일, 소, 조규, 속약 결국 이제 청나라는 이제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고 일본은 이제 거류지 50리, 그 다음에는 100리까지 확대하는 조치가 각각 확인되죠. 그 다음에 온건 개화파와 급진 그 개화파의 비교가 나와 있죠. 일단 83년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출판을 담당한 박문국이에요. 여기서 한성순보를 발간합니다. 화폐를 주저하는 전왕국,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 원산학사,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 기관인 이제 동문화, 그 다음에 보부상을 옹호하는 해상공국이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을 부설하게 한 이제 합니다. 서북 경략사로 이제 어윤중을 갖다가 파견해서 이제 배치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나왔는데 이쪽도 한쪽을 확실히 해주세요. 이 급진개화파를 보면은 이제 개화당 밑줄 치시고 급진개화파, 개화당 이들이 갑신정변을 갖다가 이제 주도했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야 됩니다. 급진개화파, 개화당, 갑신정변하면 하여튼 묶어놓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김옥준,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했는데 다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사상까지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제 입헌 군주제를 당연히 주장하겠죠. 군주권 제한. 이들이 이제 급진 개화파이다 보니까 이들을 4대당, 수구당 몰아세웠는데 시험에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개화당은 개화파 전체가 아니라 급진 개화파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청의 양무운동의 영향을 받았고요. 동도 서기적인 입장에서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지 제도와 사상을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와 사상을 그대로 두는 거기 때문에 전제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 알죠? 구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 동도 서기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제 좀 더 보면은 이제 곽기락, 윤선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서 여러분들이 사료를 읽어보면 동도 서기론 쪽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온건 개화파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급진 개화파는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나왔는데 84년에 이제 우정국 개국 이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성조약은 바로 이제 체결되는 거고 물론 이제 조로통상조약이 그 이전에 있긴 있습니다. 갑신정변 이전에 조로통상조약이 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청해 간섭과 민실파의 방해. 그래서 이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그 민씨와 더불어서 온건계합파가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개화 정책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급진계합파와 대립하다 보니까 이 급진계합파가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급진계합파에다 밑줄 칠까요, 그냥? 아까 이모군란은 보수 쪽에 밑줄 친 거고 갑신정변은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에 대립해서 좀 더 급진계합파 쪽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배경은 자 청나라와 프랑스 전쟁으로 청군의 일부 철수가 있고요. 김옥균 등 개화당의 그 차관 도입 시도로 인한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죠. 어떤 김옥균이 그 차관을 도입하려고 울릉도 어채권 등 이 담보로 가져갔지만은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실패. 자, 이런 상황에서 신변의 이입을 느끼다 보니까 자 정변을 일으켰고 여기 이제 경과 나와 있습니다.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아래 보면은 자 김옥균 등이 왕을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깁니다. 청이 변란을 일으켰다 해서 고종을 갖다가 세력하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14개의 이제 요강을 마련했고 이때 이제 이모군란 때나 갑신정변 때나 다 김윤식이 청의 군대를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오면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간에,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간에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성조약의 내용은 공사관 신축비 부담, 이 신축비 부담을 유의해야 돼요. 알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관은 다 소실돼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는 경비병 주둔이란 말, 여기는 신축비 부담이란 말, 여기를 좀 더 비중을 둬야 됩니다. 이 공사관은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텐진 조약은 결국 일본과 청나라 간에 체결한 거예요. 1885년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청의 니용장을 만나러 가다 보니까 해가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 해예요. 그래서 이제 청과 일본의 군대가 공동으로 철수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군대 파견 시 상대국에 통보한다는 내용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이 주둔 명분을 삼죠. 청의 내정 간섭은 강화되고 개화 세력이 이제 죽고 망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개화 운동은 상당 기간 동안 단절됩니다. 한 10년 동안 단절되었다가 가보격이 있는 거니까. 조선의 자조와 개화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그래서 이 갑신정변 정강에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4대 관계 청산을 첫 번째 정강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입헌 군주제는 13번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신분제 타파는 이제 2번째에서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입헌 군주 자본주의 평등사의 서구 문물을 수용할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 정강이 1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급진개화파가 이 정강을 마련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급진개화 정책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고 저희 분석란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알죠? 그리고 이런 그 사료들은 뭐 시험에 이렇게 각각 뭐 규장각 페이지, 해상공국 혁파, 재정의 호조 통할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이제 갑신정변 때 정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단박에 외우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급진개화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어느 순간 감이 옵니다. 알죠? 자, 이제 85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거문도 사건, 광해원 건립, 전신선의 개통, 그 다음에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이제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년에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인 유경공원, 이화학당이 설립되고요.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실시되고요. 교조 신원운동이 이제 92년, 93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에 없는 것은 뭐 경제나 또 문화에 가면 이런 것들이 또 다 나와요. 일단 정치 흐름상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이제 정치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알죠? 자, 이 거문도 사건 나와 있는데 영국이 러시아 이제 조선 침투를 견제한다는 구실. 러시아가 이제 조선과 직접 수결했고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거문도를 점령해서 동남아 그 식민지를 영국이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실에 불과한 거고요. 해밀턴 항이라는 부르고
걸고 불법적으로 점령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조선 파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물러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화론이 이 시기인 자 보면은 거문도 사건 때는 독일의 부들러 조선의 6.1준이에요. 실제로는 자 이게 거문도 사건 전이고 거문도 사건 직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영세 중립안을 제기하고 이때는 이제 열강이 인정한 쪽에서 중립화론이 나와요. 그러나 당시에는 실천에 옮기지 못했죠. 물론 이제 김옥균이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러다가 실천에 옮긴 것은 너일전쟁 직전입니다. 1904년 1월에 대한제국에서 국외 중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제7편 2장 근대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그 전개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동학농민운동, 의병운동, 애국계모운동 까지로 이제 연결이 되는 정치 흐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94년에 보게 되면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이 있게 되는데 일단 개항 이후에 이제 국내 상황은 얘기했던 이제 중립론이 있고 반공령이 선포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또 일어나는 배경이 되고 우리가 2차 봉기 때는 반외세적 성격을 지닌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보란 얘기예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적 성격을 지니면서 이제 갑오 의병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는데 일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교조 신운동 얘기했죠. 92년에 이제 삼례 집회 서울 복합상소 그리고 이제 보훈 집회가 좀 더 정치적 구호의 어떤 성격을 지녔다는데 척의 양창이 그리고 이제 농민운동으로 이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집회가 이제 밀양 집회에서 까지 연결이 되는데 삼례 집회, 서울 복합상소, 보훈 집회 적어도 3단계는 기억해야 되고요. 특히 이 보훈 집회가 좀 더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 구호, 농민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거. 그 무렵에 이제 금구치해가 영향을 끼친 거죠.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이 제4기로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교과서가 우리가 이제 1차 봉기다, 2차 봉기다, 이렇게 이제 봉기는 2번 봉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2차 봉기가 이때부터라면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다 1차 봉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1차 봉기냐, 2차 봉기 때 있었냐, 이렇게 사건을 그렇게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되게 이제 성격,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동학농민운동 전개되는 시기에 사건을 나열하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가장 이쪽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 거기 보면은 제1기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발통을 돌리고 고부 군청을 습격했던 시기가 1기입니다. 알죠? 고부 밀란기. 그다음에 제2기는 동학농민운동이 절정에 이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반봉건 성격을 갖고 남접,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이 참여했던 건데, 일단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봉기합니다. 기치를 내걸었고요. 백산이라는 지역에서 봉기합니다. 동학군의 4대 강령, 전봉준의 경문이 이때 발표됩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으면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중에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다가 두고자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과 싸워서 최초 승리해요.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 홍계훈 부대를 맞이해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 하게 된 게 4월 27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5월 5일 날 옵니다. 아산에, 인천이 이제 5월 9일 날 인천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기로 넘어왔는데 폐정개혁을 실천에 옮긴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강소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전라도 53개군에. 그 다음에 직강소 설치. 이것은 이제 폐정개혁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설치된 거죠. 전주에 이제 대도소가 또 이제 전봉준이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정청은 이제 6월 11일 날 자주적 개혁 기구로 이제 설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6월
1일 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6월 23일 날 청일전쟁, 6월 25일 날 궁극기무처가 설치되는데 이게 순서에서 뭐 이런 거 막 물어봐 버리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끼워 놓은 거예요. 이 경찰직의 순서 물어봤습니다. 7급은 당연히 물어봤고요. 어떤 뭐 시험 여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순서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봉기,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남접, 북접이 이제 참여해서 일본을 몰아내고, 북접도 참여했던 건데 동학 농민군이 재봉기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논산에 직결을 했다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싸우다가 패했던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은 이제 민보군을 조직해서 동학군을 또 진압하려고 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여기 논산에 그 직결을 하고 우금치 전투에서 싸우다가 패했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전개 과정이 딱 머릿속에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 칸에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봉건적 성격은 결국 그 갑오개혁의 이 반침략적 성격은 나중에 이제 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영향 확인하시고, 그래서 교주 신운동은 삼례에서 서울 복합상소, 그 다음에 보훈집회, 이런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 패정개혁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정개혁안은 이제 농민들이 요구해서 정부가 합의했다는 거, 이것을 나타 이제 전제로 해서 제가 패정개혁안을 읽을 때는 농민의 마음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그러니까 조항조를 동학 농민운동 때는 부정하지 않아요. 서정에 협력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탐관오리를 엄증한다. 행포한 부호를 엄증한다. 불량한 유린과 양반을 징벌한다. 노비문서를 소강한다. 천인차별을 개선한다. 이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이 무명 잡세를 폐지한다. 그리고 이제 그 채용에는 지벌, 지방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이 외화 통한자를 엄증한다. 이 기왕의 국가 개인의 빚을 무효로 한다. 이 토지 개혁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토지는 평균하여 분자간다. 이렇게 농민의 입장에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구한 말에 이제 세 가지 사상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갑오 을미개혁의 이제 전개 과정으로 넘어왔죠. 일단 뭐 갑오 을미개혁을 보기 전에 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는데 좀 더 그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각으로 보면 4차 내각까지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 보면 개혁은 3번 개혁만 있다는 것은 3차 김홍집 내각이 칠러 내각이 삼국 간섭 이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게 칠러 내각이다 보니까 1차 내각, 1차 개혁, 2차 내각, 2차 개혁은 마저도 4차 내각은 일본 입장에 보면 3차 개혁인 겁니다. 알죠? 이걸 아우를 수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3차 개혁. 이게 내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개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더 내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1차 내각에서는 자 대원군을 내세웠지만 개혁에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정부를 초월한 해외기구, 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이 온건 개합화 중심의 개혁이 있습니다. 일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얘기하는데 특히 군국기무처 나오면 1차 내각 때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아요. 박영효, 서강범, 급진 개합화가 와서 연립내각을 수립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고종을 내세웁니다. 고종. 이때는 대원군이고 이때는 고종을 내세웠고요. 결국은 이제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3차 내각은 이제 삼국 간섭 이후에 7년 내각 보시고요. 4차 내각에서는 이제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을미개혁.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7년 내각 밑줄 친다면 아간파천 이후입니다. 1896년 아간파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 간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요동반도를 청에게 다시 일본한테 돌려주라고 이제 간섭을 하면서 돌려줬기 때문에 고전이 러시아 공간에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입지가 강화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은 다 청의 군사 개입이 있었죠. 다 청의 정적 입지가 강화되는 거고요. 러시아 입지가 강화된 것은 삼국 간섭, 아간파천 두 가지가 러시아 입지가 강화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94년에 이제 가보게요. 1차, 2차 내각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차 내각, 그 다음에 2차 내각, 그리고 이제 삼국 간섭, 3차 내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유의할 것은 이 부분인데, 가보개혁은 넓은 의미로 보면 4차 김홍집 내각까지예요. 그러나 가보개혁의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가보개혁 때 추진했던 개혁 내용을 갖다가 이제 물어보면 요것만 가보개혁의 내용이고, 이것은 을미개혁의 내용으로 별개로 풀어야 됩니다. 개혁 내용만 갖고 이제 물어볼 때 이게 가보개혁 때 있었던 개혁 내용이냐, 을미개혁 때 있었던 개혁 내용이냐 물어볼 때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까지를 가보개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한번 연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지금 해놓고 있는 겁니다. 1차 내각, 그 다음에 2차 내각, 그 다음에 이제 삼국 간섭이 있었고, 3차 내각, 이 7년 내각이 박영효, 3차 내각 있죠. 이때는 이제 칠러파 연립 내각.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가보개혁의 어떤 그 내용, 아까 얘기했던 1차와 2차 내각 내지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2차 내각 내지 개혁 때 있었던 거. 그래서 이 가보개혁의 어떤 내용은 개국기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청의 연호가 이때 와서야 폐지되는 겁니다. 이성계가 나를 개창했던 1392년을 원년으로. 일단 개화정책은 군주권을 제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가 폐지되죠. 사법권 독립했죠. 경찰제가 확립되고요. 조선이 8도 했는데 23부로 개편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문을 갖다가 이제 7부, 1차 때는 파라문, 2차 내각 때는 7부가 있죠. 그 다음에 재정이 탁지하문에서 일어난다. 음본이제, 조세의 급납제, 도량형 통일, 신분제 폐지, 일찍 혼인하는 조혼제도 금지, 과부개가 허용, 연자제 폐지. 군사면의 개혁은 이제 소홀했다 나왔는데, 이 소홀했다도 맞고 성과가 미흡했다도 맞아요. 성과 미흡이라는 것은 훈련대 창설 확충이라든가 사관 양성소 설치가 시도된 걸 얘기합니다. 이 말도 맞는 걸로. 그러나 이제 여기 2차 내각 때 추진했던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을 해야 돼요. 2차 내각 때 사법권의 독립, 23부 개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물론 2차 내각 때 7부나 훈련대 창설, 사관 양성소 설치가 있긴 있지만은 잘 안 냅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뭐요? 다 1차 내각이에요. 1차 내각 때 추진했던 개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보개혁을 1, 2차 내각으로 묶어서 외우면서도 2차 내각 때 사법권의 독립 23부 있다는 거. 그렇죠? 1차 내각 때 개혁 내용과 2차 내각 때 개혁 내용을 순서에서 보면 구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을미개혁대입니다. 이 태양력을 사용해요. 양력, 태양력을 사용.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연호가 뭐예요? 건양입니다. 양력을 세웠다. 그 다음에 종두법 실시, 칭의대, 징의대 설치, 소학교 설치, 우편사무가 이건 재개됩니다. 우정국 축하연 때 중단되었던 것을 재개한 거고요. 단발령이 시행되는 거죠. 7가지.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 4차 김홍집 내각, 을미의병, 아간파천 이렇게 이제 따라 가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을미사변은 이제 명성황후가 오코루에서 이제 44살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칠러파는 이제 제거되고 4차 김홍집 내각은 친일 내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김홍집 내각에서 결국은 이제 4차 김홍집 내각 이 3차 개혁인데 여기에서 이제 을미개혁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종이 러시아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사건이 있게 되죠. 여기 이제 95년에 보면 일단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 그리고 4차 김홍집 내각에서 을미개혁, 단발령 때문에 이제 을미의병이 따라오는 거고요. 잘 내진 않지만 이제 한번 7급에 나왔죠. 서유견문은 6일준이 이 한규설 집에서 이때 와서야 가능합니다. 이게 뭐 6일주는 이제 최초 구미 유학생이었고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돌아왔죠. 그러나 이제 책을 발간한 것은 연금된 상태에서 95년에 간행합니다. 자, 이렇게 을미개혁의 내용 7개는 좀 더 이제 기억을 잘해야 될 게 태양력, 단발령, 소학교 이런 친위대, 진위대를 갖다가 사료를 제시하고 이 무렵에 있었던 개혁하면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한 묶음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죠? 자, 이 갑오 을미개혁의 어떤 성격은 일본의 침략적 의도가 반영된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어떤 개혁이라 볼 수 있고, 토지 개혁 없어요. 군사 개혁 소홀했어요.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점은 갑신정변, 동학 패전 개헌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갑신정변 그리고 이 동학 패전 개혁안, 이 갑오 개혁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죠. 첫 번째 공통점이 문벌제도 폐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세제에 대한 개혁입니다. 세 번째가 신분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관리 등용 쪽의 개선은 공통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도 시험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호조에서 일원화했다, 무명 잡세를 폐지했다, 재정을 탁지부에서 탁지 아문에서 이제 같은 겁니다. 이 탁지 아문에다가 3년 후에는 이제 탁지부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세제 개혁의 공통점, 문벌제도 폐지의 공통점, 그러다 보니까 관리 등용 개선의 공통점이에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외세 배척이라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은 일본의 그 지원, 일본의 간섭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외세 배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알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너일 협상과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 그 러시아 입지가 어떤 강화된 그 상황에서 결국은 그 일본과 협상이 그 아간파천 이후에 있게 되는데, 이 웨베르 또는 베베르 반반씩 출제했어요. 이 고무라 각서, 러시아군과 일본군의 군대 수를 동일하게 이제 주둔시킨다. 그랬고, 러시아는 아간파천을 이제 합법화할 수 있죠. 로마노프 야마가타 협정, 이 4년 협정이라는데 너일 완충지대를 그 설정한다. 즉 일본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분할안을 그 제시합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로레니시 협정 나와 있죠. 이거 뭐 이렇게 읽어보고요. 이게 7급 수준에서는 나옵니다. 물론 예전에는 9급 수준에서 웨베르, 베베르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완자 이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